자, 이제 NCS 고득점 전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역별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일단 의사소통 능력부터 볼게요. 의사소통 능력.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문이 긴 특성이 있어요. 특히 이제 법조문 같은 긴 지문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 이제 모의고사가 총 3회분 들어가 있는데 그 3회분의 난이도는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지문 긴 것들을 잘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문은 좀 긴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짧은 문제들에서 시간을 좀 줄이셔야 되고요. 긴 문제인 경우에는 내가 이게 좀 친숙한 내용인가 아닌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 유형을 보셔야 돼요. 질문 유형이 단순히 주제 찾는 문제다. 핵심 내용 찾는 문제다 라면 긴 지문에서 일부분, 특히 앞부분, 뒷부분 위주로 읽으시면 대부분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테일한 걸 묻는 세부사항 독해라면 그때는 내가 친숙한 소재가 아니라면 특히 생소한, 아주 생소한 내용이라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뭐 철학이라든지 과학 이런 내용들이라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건너뛰셔도 되겠고요. 세트형 문제라면 최대한 풀고 가야 되겠죠. 뭐 2문제, 3문제 이상 나온다면 풀고 가야 되겠고요. 수리 능력은 크게 일반 수리하고 자료 해석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일반 수리라면 흔히 말하는 이제 방정식 문제들 또는 수열 문제들 이런 것들인데요. 쉬운 문제는 푸시고 질문이 이해가 안 되면 넘기세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 가끔 있죠. 최단 경로 찾는 거라든지 경우의 수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모르겠으면 넘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자료 해석에서는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계산이 많은 건 넘기세요. 근데 보통은 표가 하나, 그래프가 하나인 뭐 짧은 문제들이라면 보통은 그냥 푸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예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는 패스하자는 전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표 차트 변환형 문제라면 이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건너뛰는 게 좋고요. 이 유형별 전략은 제가 강의하면서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봤을 때 자료의 양이 적당한 분량이면서 질문도 그 선택지에 있는 그래프들도 어렵지 않다면 그때는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표 차트 변환형이 뭔지를 말씀을 안 드리고 갔죠? 말씀을 드리자면 표를 주고 이거를 그래프로 옮긴 것 중에 옳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를 말합니다. 자,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쪽으로 가보는데요. 문제 해결 능력은 이제 통합형 문제, 즉 독해, 수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이런 통합형 문제들이 나오니까요. 이것도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추리 문제하고 실무형 문제, 즉 문제 처리형 문제인데 추리 문제는 명제나 참거짓, 자리 배정, 순서 결정 같은 논리 게임 문제라면 이거는 좀 명확합니다. 어려우려면 아주 어렵고 풀려면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논리 게임 문제들 중에서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등장하는 인물도 많고 그 변수도 많은 경우, 그런 경우는 건너뛰시고 그냥 뭐 3단 문법 가지고 풀 수 있는 것들 같은 좀 간단한 문제라면 바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무형 문제는요, 역시 지문이 굉장히 길고 거기에 뭐 표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려요.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요. 그래서 이것도 잘 모르는 내용이다. 근데 거기다가 계산까지 많다. 그러면 건너뛰시고 그렇지 않다면 푸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세트형 문제라면 이땐 또 상황이 달라지죠. 그때는 문제가 많이 걸려 있으면 꼭 푸셔야 되겠고요. 자, 자원관리 능력은요. 그 문제 해결 능력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소재가 구체적인 자원, 즉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뭐 시간 자원, 예산 자원 그런 것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그다음 정보 기술 능력 쪽에서는 뭐 상품 코드나 뭐 제품 사용 설명서 같은 그 예를 들어서 정보 능력 중에서 좀 쉬운 문제는 뭐 코드 부여하는 방식, 바코드 부여 방식 그런 것들을 주고 사례를 그 예시를 주고 실제 적용하는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쉽거든요. 단순 적용 문제니까요. 그리고 기술 능력 쪽에서 어떤 특정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을 보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제품이 고장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은 그냥 쭉 읽어주시면 풀리기 때문에 그런 건 꼭 푸시고요. 반면에 이제 약간 전문적인 걸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프로그램 언어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모르면 어쩔 수 없죠. 뭐 건너뛰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영역별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이드를 잘 참고하셔서 실전에서는 내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무조건 빨리 푼다. 자신 있게 풀고 나간다는 거예요. 자꾸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고르실 때도 그러니까 이걸 버려야 될 문제를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고를 때도 좀 과감하게 하세요. 계속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려면 이제 평소에라면은
지금까지인데 지금까지도 안 돼 있다면 이제 지금부터 모의고사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이 문제는 내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정답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문제별 키워드, 그 다음 유형, 그리고 걸린 시간, 그 다음 정답 여부 이걸 표로 만들어 보세요. 3회분을 표로 만드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통점이 나올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틀린 문제들. 그럼 이게 어떤 소재의 문제들이고 또는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고 그런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조금 더 보완하려고 노력하시고요. 보완하려고 노력했으나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는 이제 일단은 배제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잘 풀었고 앞으로도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 위주로 먼저 쫙 시간 배분을 해주시고 과감하게 건너뛸 건 건너뛰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중요합니다. 자, 그 정도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NCS 문제 중에 그 가중평균 개념을 이용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가중평균 개념을 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고민해 볼게요. 내용을 보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업팀의 평균이 85점, 기획팀의 평균이 73점. 각각의 사람 수가 49명, 35명이면 전체 사원 평균은 일단 전체 인원수가 49 더하기 35. 자, 그래서 인원수를 계산하면 이제 84명이 나오는데요. 자, 위에 분자가 되는 게 총점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총점은 85점 평균을 가진 그룹이 영업팀인데 그게 49명이니까 85 곱하기 49. 그 다음 73점 곱하기 35. 근데 분자 부분이 굉장히 계산하기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이걸 직접 문제를 풀려고 접근하는 건 좀 좋은 방법이 직접 계산을 하려고 접근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만약에 한다면 이제 약분하는 건 괜찮아요. 약분하셔갖고 7로 약분해서 7, 5, 7, 5 이렇게 약분해놓고 계산하시면 그나마 좀 낫겠죠. 인원수를 약분하시고. 자, 가장 좋은 방법은요. 무게중심 논리로 푸는 건데요. 무게중심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자, 85점하고 73점이란 데이터가 있는데요. 85점에 해당하는 사람 수는 49명이고 73명에 해당하는 사람 수는 35명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이제 무게중심을 찾으세요 하면 이게 이제 사람 수가 가중치입니다. 무게예요. 그럼 약분해보면 7대 5죠. 그럼 거리는 5대 7로 반대로 쪼개 먹고 있어야 됩니다. 5대 7로 쪼개야 돼요. 그럼 85와 73의 거리가 총 거리가 12이기 때문에 이 가중치 하나, 즉 거리 하나당 거리 그 값이 1이 되니까 굉장히 쉬워지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85에서 5를 빼거나 73에서 7을 더해가지고 80으로 바로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 논리로 굉장히 쉽게 풀었죠. 자,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중평균 공식 WM이라고 하는데요. Weighted Mean이에요. 약자로. 약자를 풀었으면요. Weighted Mean. 가중치를 반영한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중치 기호는 꼭 알아두세요. W를 씁니다. weight. 자, 그러면 관찰값, 아까 봤던 관찰값은 뭐였죠? 두 팀의 평균 점수였어요. 그럼 거기에 가중치는 뭐였죠? 네, 해당 인원수예요. 팀별 해당 인원수. 자, 그래서 분모에는 인원수의 합, 분자에는 자, 사람 수하고 그리고 해당되는 평균의 곱의 합. 그러니까 결국 총점이 됐죠. 그래서 저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풀면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이렇게 풀었습니다. 우리는 특별 공식이라고 해서 무게와 거리가 반비례한다는 논리로 푼 거예요. 그래서 가중평균은 무게중심 개념하고 똑같다. 가중평균은 무게중심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헷갈리는 게 그 부분일 거예요. 선생님, 관찰값하고 가중치하고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관찰값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각 팀의 평균값이죠. 그러면 가중치는 각 팀의 인원수. 그게 헷갈리시면 항상 공식을 써보세요. 공식을 썼을 때 해당 공식의 분모에 들어가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분모가 항상 상대적 수치에서 기준수가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즉
평균을 공식으로 써보면 평균, 이건 평균 기호 뮤라고 읽어요. 평균은 각 데이터들을 합하고요. 그 다음 데이터의 수로 나눠주는 게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모에 들어간 이 값이 가중치가 되겠죠. 따라서 인원수를 가중치로 쓰자. 자,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하나 더 내볼게요. 소금물 두 종류가 있는데 농도가 하나는 5% 농도가 있고요. 하나는 10% 농도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얘를 섞었어요. 섞었더니 농도가 8%가 됐대요. 자, 그러면 5% 농도의 소금물과 10%의 소금물을 몇 대 몇으로 섞었다는 이야기가 될까요? 라고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가중평균 논리로 5하고 10, 이게 관찰값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값이에요. 그러면 가중치는 뭘까요? 농도를 분수식으로 써보면 농도는 소금물의 양이 분모가 되고요. 소금 양이 분자가 되죠. 농도 퍼센트로 표시했을 때. 따라서 소금물의 양이 여기에 평균에서 인원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가중치가 됩니다. 그래서 소금물의 양이 몇 대 몇이냐, 즉 이 가중치, 무게가 몇 대 몇이냐를 묻는 건데 이 가중평균을 여기서는 알려줬기 때문에 바로 그걸 이용해서 거리를 계산한 후에 뒤집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농도가 8에서 만났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 거리는 3, 여기서는 2. 그럼 이 거리를 뒤집어주면 여기가 2, 여기가 3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5% 농도와 10% 농도는 2대 3으로 섞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금물의 그 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에 응용할 수가 있다는 거 잘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퀴즈를 내볼게요. 자, 흡연율을 조사했더니 남자 흡연율은 30%고요. 여자 흡연율은 20%예요. 자, 그리고 그 그룹의 남자, 여자 성비를 보니까 남자가 6이고 여자가 4래요. 6대 4의 구성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체 흡연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게요. 전체 흡연율은 얼마일까요? 자, 이 경우에는 가중치가 사람 수죠. 흡연율도 분수식을 세워보면 성별 흡연자 수가 분모고 성별 인원수가 분모고 성별 흡연자 수가 분자가 되니까요. 따라서 가중치가 6대 4니까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보면 20, 30에 있는데 자, 여자가 4고 남자가 6이란 소리니까요. 6대 4로 쪼개야 되겠죠. 거리를. 따라서 26이 가중평균으로, 즉 무게중심으로 나오겠죠.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논리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오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